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딸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에 빠졌었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해 이렇게 옛 이야기처럼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절 가장 많이 변화시킨 그날의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연애 2년 동안 저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네요. 그 후로 각자의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처음 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더군요.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애냐? 제가 인사드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남편을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너 이리 따라 들어와.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혼자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서야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말이 없었어요. 그 뒤를 시어머니도 따라 나오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우리 집은 궁합이 중요한 집안이니까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 적어라. 그러면서 메모지를 제 앞에 거칠게 내던지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종이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드렸죠. 하지만 그 일이 저와 남편을 얼마나 험난한 길로 이끌게 될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절 불러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궁합이 최악이야. 너희 둘이 결혼하면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든지 집안이 아주 쫄딱 망한다더라. 당장 헤어져. 너무 황당했습니다. 궁합 때문에 헤어지라는 시어머니는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다니 믿기지 않았죠. 정작 한숨이 나오는 건 전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궁합 좋다는 여자랑 선보라고 날짜도 다 잡아놨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라뇨?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정우는 토끼띠랑 궁합이 아주 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렵게 토끼띠 처녀 찾아서 선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만나는 보겠다고 한 거다. 근데 이건 뭐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다잖니. 그러니 내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켜? 절대 안 되지.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제야 첫인상 날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른 며느리감을 원했는데 아들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만나신 거죠. 근데 궁합까지 안 좋다고 하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버린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따로 불러 매일 헤어지라고 들볶으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저랑 정우씨 성격이고 취향이고 정말 잘 맞아요. 근데 궁합이 뭐가 중요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이야 연애하느라 정신이 나가서 그렇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안 맞아서 서로 힘든 일 생긴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궁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어머님, 저희 절대 못 헤어져요.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우리 집이 강남에서 식당도 크게 하고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안 떨어지려는 거지? 너희 이대로 결혼하면 나 절대 땡전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시댁의 재산을 보고 남편과 결혼하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전 억울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결국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시댁에 가서 무릎 꿇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궁합이고 뭐고 저는 미순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요. 저희 그냥 날 잡겠습니다. 엄마도 겪어보시면 미순이가 얼마나 좋은 여잔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쟤랑 결혼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당연히 유산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다신 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그래도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래 오셔서 축의금 봉투 전해주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안하다. 정우 엄마가 너무 완고해서 하시며 금세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정성껏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쳐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안 가겠다는 남편을 간신히 설득해 함께 찾아갔죠.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명절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잡채랑 전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더군요. 하! 명절은 무슨 내 아들 뺏어간 주제 불난 집에 기름 부으러 왔냐?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정우 씨도 같이 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양동이를 들고 나오셨죠. 그러고는 저에게 냅다 차가운 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이래도 안 꺼질 거야? 동네 창피하게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쌀쌀한 날씨에 찬물을 뒤집어 쓴 저는 덜덜 떨면서도 참았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어머니가 뿌린 물로 물바다가 됐죠. 옆에 있던 남편이 기겁하며 화를 냈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도 저 물건 달고 올 거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이후로 남편도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런 노력 그만해. 당분간 내가 혼자 다녀올게. 더 이상 자기 힘든 거 보기 싫어서 그래.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도 달라지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상복이라도 입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빈소에 들어서려고 하자 노발대발하며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셨죠. 여기가 어디라고 저 인간을 데려와?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다 저런 박복한 애가 집안에 들어와서야. 너희 아버지 편하게 가시는 거 보려면 저 화상 당장 내보내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결국 저는 빈소에 발도 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시아버지를 배웅해드리고 싶어 장례식장 앞에서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우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도 그만 포기하자. 엄만 절대 마음을 돌리실 분이 아닌 것 같아. 신혼 초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던 남편도 어머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포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됐어요. 남편만 1년에 2~3번 어머님 생신과 아버님 제사에만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말 우연히 백화점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저는 반갑게 다가가 안부를 여쭤봤는데 어머님이 대번에 인상을 쓰며 같이 온 일행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꼬연해서 부모하고도 척지게 만든 여우 같은 년이야. 팔자가 얼마나 드센지.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온 계집애라니까.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만의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서로 의지에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맘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요즘 엄마 식당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오늘 점심 때 그쪽에 볼 일 있어서 지나가다 봤는데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텐데 아예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더라니까.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러다 결혼 4년째 되던 해 혼자 어머니 생신에 다녀온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보다 많이 야위셨어. 식당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우리가 집에 들어가 모시는 거 어떠냐고 떠봤는데 그렇게 기운 없으셔도 여전히 자기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시더라. 참, 나 엄마 마음이 돌아서기는 이제 틀린 것 같아.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시지 않는 이상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솔직히 더는 노력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전 이제 시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저 남편과 저,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고 저는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려 무심코 전화를 집어든 저는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전화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순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독하고 날카롭던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용건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에선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미순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간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분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사과를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일은 무슨,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야 내 잘못이 보이는 거지. 내가 그동안 고집 부리면서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너희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 이제야 지난 시간이 후회되는구나. 네가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제가 별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남은 세월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싶어. 어머님 정말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당연히 놀랐겠지. 5년이나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근데 미순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족이 그립더라.
내 등살에 힘들어하던 정우도 불쌍하고 너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정우도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너 혹시 시간 되면 오늘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니? 너랑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도 사과하고 싶고.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5년간의 상처가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질 리 없었고 무엇보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정우 씨가 돌아오면 같이 뵙는 게... 아니야. 이건 나하고 너하고의 문제잖아. 그동안 우리 눈치 보느라 중간에서 정우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정우 없을 때 고부간의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우 없이 우리끼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꾸나.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이따 5시쯤 어떠니?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화해하고 싶으신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한국은 오후지만 그쪽은 아침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한 거죠. 전 고민하다 어머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뭐? 엄마가? 너한테 직접? 남편도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응, 그동안 미안했다고, 화해하고 싶다고 하셔. 정말?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응, 이따가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가도 되겠지?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뭐 엄마가 정말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 하긴 뭐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기도 해. 원래 나이 먹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진다고 하잖아.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실 만도 한 것 같아. 네가 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가서 잘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가서 어머님이랑 잘 풀어볼게. 고마워. 다음 주에 나 한국 가면 어머니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아, 이제야 5년간의 냉전이 해결되는 건가? 그러면서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거웠던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5년 넘게 그렇게나 절 미워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신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저 순수하게 외로워서 그러실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잠시 후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문득 몇 년 전 그곳에서 물벼락을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것이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죠. 초인종을 누르니 곧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흰머리도 늘어있더군요.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다니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저만 보면 욕짓거리를 내뱉으시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어서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의신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안이 많이 썰렁해진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전을 좀 부쳤어. 식탁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해물탕에 갈비찜, 거기다 파전까지. 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힘드셨겠네요. 무슨 잔칫날 같아요. 아유, 잔칫날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랑 5년 만에 단둘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뭔들 못하겠니? 이런 걸로 네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다만.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다 정우 씨 걱정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 알아요. 이제라도 마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래, 오늘 우리 두 여자 한잔하면서 마음 좀 터놓고 얘기해보자. 비도 오고 파전에 막걸리 생각이 나더라. 근데 어머님, 제가 사실 술을 전혀 못해서요. 에이, 그래도 화해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셔봐라. 우리 앙금 다 불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그러더니 막걸리를 대접에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음식까지 만들어 내한테 물이나 끼얹고. 생각해보니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님, 우리 이제 지난 일은 잊어요. 그래, 그러자. 건배하고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라. 그러면서 잔을 들어 건배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색하게 잔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잔을 살짝 입에 대기만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아니, 왜 그냥 내려놔? 어머님, 저 진짜 술을 잘 못해요. 한 모금만 마셔도 금방 취하거든요. 그래도 안주가 좋으니 딱 한 잔만 마시라니까. 이 파전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더니 제 앞으로 파전을 끌어다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료 아끼지 않고 해물 듬뿍 넣어서 부친 거야. 맛없어도 그냥 먹어줘. 어머,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파전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짭짤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달라진 것도 이상하고 자꾸 저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불안했어요. 파전을 먹고 나자 어서 술 한잔 하라는 듯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뭔가 다른 뜻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찰나긴 했지만 날카롭게 번뜩이는 걸 분명 본 것 같았거든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발동했죠. 네, 그럼 한 모금만. 저는 대접을 들어 다시 입술만 살짝 적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파전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어머님은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막걸리를 옆에 있던 화분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빈잔을 들고 마신 척 연기를 했죠. 시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을 때 전 일부러 눈을 풀어 취한 척했습니다. 어머님, 저 벌써 취한 것 같아요. 아니, 벌써?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제가 원래 술이 정말 약하거든요. 머리도 어지러워요. 저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다가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그러자 한참을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미순아, 미순아!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얘가 정말 벌써 잠들었나? 시어머니는 제 팔을 슬쩍 꼬집어 보기도 하셨어요. 아팠지만 꾹 참고 반응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도사님? 어머니가 은밀하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완전히 잠들었어요. 애가 술이 약하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한 석 잔은 마셔야 취할 줄 알았는데 한 잔 마시더니 아주 인사불성이에요. 제가 술에 취한 걸 왜 남한테 보고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말에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들어 꼼짝하지 않고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근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혹시 문제라도 되면... 네? 아니, 그건 안 되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집안이 망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 그렇게 알쏭달쏭한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없어져야 우리 정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어.
그러게 그렇게 말리면 관뒀어야지. 자업자득이니 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뭔가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었어요. 취하지 않은 걸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에 일단은 계속 잠든 척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절 지켜보며 중얼거리셨어요. 5년 동안 네가 우리 집을 망쳤어. 역시 박도사 말이 맞았지. 네가 있는 한 우리 집은 절대 잘 될 수 없대. 네가 정우랑 우리 집안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다고. 박도사가 누구지? 역시 어머님은 나를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이었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날 해치려는 계획이었어.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짜고. 저는 식탁에 엎드린 채 깊이 잠든 척하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이 약한 걸 알면서도 저에게 일부러 막걸리를 먹였다는 사실과 정체불명의 누군가와 그 얘기를 나누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제가 막걸리를 화분해버린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불안감이 맞았던 거죠. 침착하자. 침착해야 해. 지금 일어나서 뛰쳐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좀 더 지켜본 다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계신 이상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주위를 서성거렸어요. 가끔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숨소리를 확인하기도 하셨죠. 정말 깊이 잠들었네. 술이 진짜 약하긴 엄청 약하구먼. 근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혼잣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안도감과 동시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이 도착했는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오셨구나. 시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치더니 급하게 인터폰을 누르시더군요. 저는 살짝 눈을 뜨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곧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처리됐습니까? 네, 박도사님. 완전히 잠들었어요. 몇 시간은 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목소리로 추정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만약 들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고로 보일 겁니다. 술 취한 며느리가 더워서 베란다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실족한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베란다? 실족?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것도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서요. 그래도 무서워요. 만약에 경찰에서 뭐라도 알아채는 날에는. 그럴 일 없다니까요. 내가 알리바이는 다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사님이 원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사라져야 아들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여사님 사업도 잘 풀린다고 했잖아요. 설마 내 말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됩니다. 내가 발 잡을 테니 여사님이 다리 잡아 옮깁시다. 이제 날도 어두워져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 전에 먼저 베란다 문부터 활짝 열어놓으세요. 문 열고 바람 쐬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니까. 남자는 마치 그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버렸어요. 자, 이제 며느리를 옮기면 됩니다. 남자가 제게로 다가오더니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저는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진 척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식탁을 밀고 제 다리를 잡았어요.
전 계속 잠든 척하면서도 속으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도망쳐야 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도망치는 건데. 오만 가지 생각과 후회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절 들어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눈치챘는지 깜짝 놀라며 소리쳤죠. 아니, 이 여자 눈이... 저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던 겁니다. 이 여자 잠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시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소리쳤죠. 너 깨어 있었어? 그래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막걸리도 안 마셨고 당신들 대화도 다 들었다고. 이런... 남자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분명히 아까 술잔 가득 막걸리 따라줬는데 화분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수상해서 안 마셨다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다 녹음했어요. 당신들이 나 죽이려 한 거,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거 다 증거로 남아있다고. 제 말에 경악한 시어머니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아니 언제...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남자와 통화하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직감하고 몰래 식탁 밑에서 핸드폰을 조작해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저를 상대로 꾸민 일이 고스란히 핸드폰에 남아있게 됐죠. 남자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핸드폰 이리 내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저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깟 녹음 하나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까짓 거 박살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저는 흥분한 남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못할 거야.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든. 이제 곧 도착할 거라고. 뭐? 경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언제 신고했다는 거야? 아까 문자로 했어요. 당신들이 베란다 문 연다고 정신 팔렸을 때. 그렇습니다. 문자로도 112 신고가 되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두 사람이 베란다 쪽으로 가서 뭔가를 확인하느라 저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재빨리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댁의 주소와 위험한 상황이니 빨리 와달라는 간단한 내용만 남겼죠. 그렇게 문자를 보낸 후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잠든 척했어요. 놀란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할 때 마침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렸으니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죠?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남자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망할! 남자가 급히 도망가려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밖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남자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이,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어디 도망칠 곳 없는지 말해봐. 하지만 어머님은 넋이나간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 소용없어. 이제 끝났다고. 그때 제가 얼른 달려가 있는 힘껏 현관문을 열자 경찰 2명이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신고자분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절 죽이려고 했거든요. 저는 남자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먹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취해서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진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저 남자랑 같이요.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제 핸드폰에 다 녹음돼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와 남자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경찰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두 분 다 서로 같이 가시죠.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전부 오해예요. 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 남자가 다시 간절하게 외치더군요. 아니, 전 그냥 부탁받고 온 것뿐이에요. 저 할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말에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라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겠다는 거야? 이거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님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저 애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잖아. 5년 전부터 계속 저 애는 안 된다고 꼬드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아예 그건 그냥 조언일 뿐이지 선택은 당신이 한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일단 서해 가서 자세히 조사 받으시죠. 두 분 다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되는 일이 없다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답했어요. 웃기는 소리. 내가 언제 널 며느리로 인정한 적 있어? 넌 절대 내 며느리가 아니야. 아까운 내 아들 꼬여내서 애도 못 갖게 하고 인생 망치고 앞길 막은 원수 같은 계집이라고.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남자도 같이 체포되어 연행되었죠. 그 남자는 끝까지 자신은 그저 상담만 해준 거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에는 남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죠. 두 사람이 먼저 경찰차를 타고 떠난 뒤 저도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랐어요. 온몸에 힘이 풀리고 현기증이 나서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만약 제가 어머니가 건넨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엄마랑 얘기 잘하고 있어? 둘이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전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니,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어. 남편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뭐? 해코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는지 한동안 침묵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엄마랑 화해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게.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경찰이 와서 상황 다 종료됐어. 어차피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근데 자기 혹시 박도사라는 사람 알아? 박도사? 그럼 집에 왔다던 남자가 박도사야? 응,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 인간이 이런 사고 칠 줄 알았어. 아버지도 그 박도사한테 부적 싸우지 말라고 엄마랑 그렇게 많이 싸우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부적이라니? 그럼 혹시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박수무당이야. 우리 엄마는 10년 전부터 집안의 대소사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결정하셨어.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였고. 그제야 남자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그 박수무당에게 의지해 왔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안 될 때도,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저와 남편 궁합을 볼 때도 그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신 거죠. 저와 남편이 궁합이 안 좋아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한 것도 다 그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일에 무당의 말을 맹신하며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저를 담당 형사가 불러앉혔어요. 많이 놀라셨죠? 혹시 병원 진료는 필요 없을까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일단 지금 외상은 없어요. 술도 마시는 척만 했지 다 버렸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자세한 진술을 좀 들어봐도 되겠군요. 일단 핸드폰에 녹음하셨다던 그 파일부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와 박수부당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죠. 녹음 내용을 들은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공모죄입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형사님, 시어머니가 왜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시어머니와 그 박수무당을 각각 신문하고 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잠시만요. 그때 다른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팀장님, 두 사람이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박수무당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고 부적을 쓰게 하고 굿도 부추긴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실제로 이혼한 사례도 많고요. 심지어 이번처럼 은밀하게 해코지를 조종해놓고 그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을 뜯어낸 정황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궁합이 안 좋다면서 부적을 쓰라고 했다네요. 그 대가도 상식에 맞지 않는 수준이던데요. 부적 한 장에 1,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결혼이 성사되니까 정성이 부족한 거라며 며느리 비방하는 굿도 한 모양이에요. 그 굿도 3,000만 원이 들었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떼어내기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썼다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그 손주가 생기지 않는 것도 다 며느리 탓으로 돌리도록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 미움과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죠. 이어지는 형사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사주가 너무 세서 아들 기를 죽인다.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다.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에 운영하던 식당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것까지 다 며느리 탓으로 떠넘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혼하고 나면 재벌집 딸이랑 재혼할 팔자라고 했다네요. 듣고 있던 형사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물으셨어요. 뭐? 장사 안 되는 것까지? 아니 며느님이 그 식당에서 같이 일했어요? 아니요. 그 강남에서 꽤 규모 있는 갈비집을 하시긴 하지만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라면 얼마나 치를 떠시는지 가볼 엄두도 못 냈죠. 아니 근데 왜...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를 조사하던 형사가 확인하듯 자기 부하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런 짓까지 벌인 거란 말이야? 네, 그 박수부당이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마침 시어머니가 갈비집이 잘 안 된다고 걱정하며 물으니까 그 며느리가 집안의 기운을 맡고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한 것 같아요. 팔자 드센 사람이 복을 빼앗아가는 거라면서. 며느리가 없어야 집안에도 복이 들어오고 아들도 세장가래 가서 애 낳고 잘 살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얻는 건 뭔데? 뭐 이번 일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거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사실 그 박수부당이 얼마 전에 도박으로 빚을 많이 지고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박수부당의 말만 믿고 그토록 저를 미워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모략에 속아서요. 형사가 확인하듯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사기였단 말이야? 네, 알아보니까 저 인간 무당하기 전에 사기 전과 산범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추록한 뒤에 갑자기 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당을 차리고 사람들의 불안과 미신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살인까지 부추기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5년간의 고통이 전부 한 사기꾼의 조작 때문이었다니. 아득해지는 정신을 수습하며 형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 하시나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박수부당의 전과 사실이랑 전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10년간 그 박수무당한테 들어간 돈이 3억이 넘는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3억이요? 네. 집안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다 의논했고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은 전부 거짓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증오였던 겁니다. 무당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렸고요. 다음 날 경찰에 다시 가보니 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결과 박수무당의 여죄가 많이 밝혀졌어요. 현재 사기, 공갈, 살인 공모 등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이 살인 미수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박수무당에게 세뇌당한 정황이 인정되면 형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우리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형사가 밖으로 나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만나볼게요. 잠시 후 수갑을 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죠. 백발이 더 하얗게 보였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미순아, 제 이름을 부른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난 그냥 그 인간 말만 믿고 네가 우리 집을 망친다고 생각했어. 너희한테 애도 안 생기고 멀쩡히 장사 잘 되던 우리 식당도 갑자기 파리만 날리고. 어머님, 아직도 그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으세요? 아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사기꾼 범죄자한테 속아서 3억이 넘는 돈을 주고 결국 이 나이에 이렇게 감옥까지 가게 생겼구나. 아가, 내가 잘못했다.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난 그래도 정우엄이 아니냐. 아무리 미워도 시어미를 감옥에 보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을 만나겠다고 한 걸 후회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받은 처벌을 피하고 싶어 만나려고 한 겁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런 인간이 들러붙어도 어머님 마음이 선했다면 속으셨겠어요? 저 인간은 어머님의 약한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뿐이지 원래 불씨는 어머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은 아직도 뭘 잘못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든 다 남 탓으로 돌리면 속이 편하세요? 이번 일도 전부 그 무당 핑계를 대고 싶으시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길래 검사해봤더니 정호 씨가 무정자증이었어요. 물론 정호 씨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시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가? 네. 그래서 저희 애 없이 둘이 잘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까지 덮어 씌우세요? 그리고 장사 안 되는 거요? 그것도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 사람들이며 동창이며 어머님 식당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아세요? 제 지인들은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어머님 갈비집으로 가곤 했어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부터 가게가 엉망이라고요. 아버님이 관리하실 땐 식당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었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위생도 엉망, 직원도 불친절, 음식은 짜고 양은 줄고 다들 불만이 장난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니 당연히 손님이 줄죠. 거기다 길 건너에 깨끗하고 맛있는 갈비집 새로 생겼다는데 누가 굳이 어머님 식당에 가겠어요? 잘못을 남한테서 찾기 전에 어머니가 좀 더 열심히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건 다 직원들이... 아니요. 멍청한 선장은 배를 산으로 몰게 되어 있어요. 며느리 탓, 직원 탓, 무당 탓만 하기 전에 어머님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저의 날카로운 외침에 시어머니는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어요. 물론 무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당에게 떡밥을 던져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넘어가 휘둘린 건 어머니의 탓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려도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등 뒤로 후회하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요하지 않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사건은 벌어졌고 어머니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5년간 절 그토록 괴롭히고 미워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씁쓸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남편은 제 안부를 확인하고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괜히 엄마한테 가라고 해서.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 그날 남편도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도 망연자실했죠. 엄마가 미신을 좀 믿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리고 모든 걸 그렇게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몰랐어. 애 문제는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평생 미안해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남편도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박수무당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어머님은 수의를 입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 더욱 야유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3차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선고가 내려졌죠. 박수무당에게는 사기, 공갈, 살인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이, 시어머니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셨어요. 그 나이에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어두운 얼굴이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어 어쩌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와 남편은 긴 상의 끝에 3살짜리 예쁜 딸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일로 상처받은 저희 부부에게 아이의 웃음은 다른 무엇보다 좋은 치료제가 되어줬죠.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가요? 저는 딸을 만나고 나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다니며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힘들어하던 제가 딸아이의 천사 같은 마음과 해맑은 웃음으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사건 이후로 정막이 흐르던 저희 집은 이제 딸아이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이제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울타리 안에서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저 아이를 위해 행복한 마음만 간직한 채 살아가기로 다짐했거든요. 부디 여러분도 어렵게 찾은 저희 세 식구의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끊이지 않는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